이제는 막 탈출하려고 하신 분도 있고. 이미 늦었다. 지금까지 안 팔았으면서 왜 여기서 팝니까? 버티고 버텨서 차익을 남기고 파는 습관을 들여야 투자에서 멘탈이 강해져요. 힘들어도 참거나 물을 타야 되는 거예요. 자, 박사님 지난번에 나오시고 난 다음에 코스피가 원래 전저점을 안 깨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2200 전저점을 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시가 훨씬 더 또 안 좋아졌는데, 시장에서 사실 전저점까지는 안 깰 거란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좀 있었는데, 좀 왜 깨게 됐고, 현재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세요? 답이 좀 없는. 이게 왜 그러냐면 영국이 저럴 줄은 저도 몰랐죠. 사실 우리 김 작가 TV 여러 번 출연해서 중국 걱정을 제가 되게 많이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특히 그 8월 달부터 제가 네네. 뷰를 바꿨잖아요. 죄송한데 전저점 테스트하러 갈 것 같다. 기분이 환율도 위로 뚫릴 것 같다. 그렇게 제가 걱정을 좀 하면서 중국 걱정을 하면서 실제로 중국의 위에나가 1달러에 7.2까지 가면서 실제로 거기가 뚫렸어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시장의 참가자들이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된 충격이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이 동네방네 다니면서 저 지금 중국 좀 조심해야 돼요라고 이야기를 또 하니까 네네. 약간 예방주사 백신을 맞았거든요. 나 아팠어. 3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입니다. 네. 4차도 맞아야 되는데. 저는 2차까지 맞았습니다. 다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맞아서 중증화로 안 갔다라고 위안을 할 뿐 네. 아팠어요. 그리고 백신을 잘 맞아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영국에서 터질 줄은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한 데서 이탈리아에서 안 터지고 이탈리아가 좀 걱정이었는데. 자, 혹시 여기서 또 영국에서 뭐가 터졌는지 모르시는 분 계시으니까 뭐가 터졌죠? 새로 부임한 총리님이 네. 감세한다고 그래가지고요. 감세. 그러니까 세금 깎아주는 텍스 컷을 한 겁니다. 우파들의 꿈이죠. 텍스 컷. 그러니까 텍스 컷을 하면 우파, 세금 인상을 하면 좌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재정 정책에서 양대 진영이죠. 그래서 세금을 깎는 건 좋은 정책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네. 세금을 잠깐 깎아주면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싶잖아요. 왜? 세금으로 이제 뺏기는 게 적으니까. 네. 더 나가서 어떤 일을 하면 세금 돌려줘. 그럴 때 대부분 어떤 일이 뭐냐면 사람 고용하고 또 투자를 할 때 세금을 돌려주거든요. 이거 괜찮은 정책인데 문제가 타이밍이 지금 너무 안 좋다. 영국의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냐면 9.9. 거기다가 GDP 대비해서 국가 부채가 100% 정도 되거든요. 여기서 감세를 하면 이게 사람들이 다들 헉 한 거죠. 왜? 아니 지금 중앙은행이 열심히 금리 인상해서 인플레 잡겠다고 좀 악정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서 감세를 해버리면 일단 감세를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했죠. 소비랑 투자랑 고용을 늘리겠다. 자, 지금 안 그래도 인플레가 나고 있는데 이 경기가 과열돼서 인플레 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근데 경기를 더 과열시키면 저 인플레가 더 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국가 부채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금리 올려서 미래에 이자 부담들이 앞으로 커질 거고 다 걱정하고 있는데 감세해서 세금 안 거치면 재정 적자가 더 커지고 국가 부채는 더 늘어나면서 국채 발행량도 늘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가 올라가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중앙은행이 지금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경기가 나빠지는 걸 제가 감소하고 금리를 인상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수상님이 딱 나와서 나 그거 반대인데 이러고 정반대의 정책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참가자들이 보는 눈치가 어떻게 되냐면 너네 합의 안 맞는다? 이거 나라 맞아? 이렇게 된 거죠. 물론 영국이 죄송합니다만 나라 꼴이 엉망이 된 건 꽤 오래된 일입니다만 보리스 존슨이 수상이었잖아요. 그 코로나 와중에 맨날 방역 지침 어기고 맨날 술 파티하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수상이었던 나라니까 저는 영국에 대해서 별로 희망도 기대도 없던 사람이지만 이번에 새로 대통령,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가 수반에 오르신 분이 그것도 과거에 재무부 장관이었던 분이 이렇게 개념 없는 사람이 보수당의 대처의 보수당의 총리라는 것은 이건 정말 트럼프보다 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야 예방주사라도 많이 맞았지만 이 사람이 멀쩡할 줄 알았는데 이런 짓을 하니까 다들 IMF가 대놓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사죄 혹은 사임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안 외우고 있는 게 금방 물러날 총리니까 기억을 안 해도 되는. 그 보리스 존슨 이전에도 보수당 여성 총리 있었는데 그분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단명 총리시니까. 저는 이분이 단명할 것 같다. 아니면 단명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상황이라서
이 충격은 저도 예상 못했고 안 그래도 위에나가 예상했지만 너무 심하다. 7.2가 뭐냐?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 7.2가 뭐냐? 뭐 지난 15년 최고치죠. 이까지 환율이 올라간 것만 해도 쇼크인데 네. 여기 영국까지 저렇게 하니 미국 입장에서 지금 정말 난처할 것 같다. 네. 자기네 나라만 보면 금리를 더 인상해야 되는데 다른 데 나라 상황들 특히 영국이나 독일 뭐 프랑스 이런 나라도 다 어렵지만 중국까지 저러고 있으면 우리가 과연 금리를 여기서 공격적으로 또 인상하는 것이 만에 하나 금융시장의 불안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경우 내년에 이거 잘못하다가 디플레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망가지면 디플레가 나잖아요. 그거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는 거죠. 연준이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책무를 짊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영국은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한 건가요? 그 나름의 이유는 있을 거예요. 나름의 이유가 있죠. 인플레 나면서 힘드니까. 네. 그리고 우파의 꿈이잖아요, 감세가. 그래서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네. 타이밍이잖아요. 항상 모든 건 타이밍이잖아요. 우리 야구에 대해서 그죠? 타격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책도 타이밍이거든요. 이게 주변 분위기가 괜찮을 때 딱 이 정책을 내놨으면 오히려 굉장히 지지율도 올라가고 좋았을 텐데 그런 정책을 내놓으려면 적어도 금리 인상이 좀 진정되거나 경기 하강이 본격화돼서 심각한 불황이 왔다라는 게 공감대를 일으킬 때 네. 저희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렇게 사람들이 싫어하지는 않았을 텐데 지금은 미 연준이 금리를 올해 연말에 4.5까지 올리냐 4.25까지 올리냐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네. 그러면 영란은행도 못 가도 4, 5% 가야 되는 금리 공격적으로 인상하고 있는 상황인데 감사에 이야기해버리면 이게 뭐 박자가 서로 안 맞는 거죠. 네. 그러니 결국 이 사람이 죄송하지만 무능한 사람이 그동안은 잘 포장돼 왔던 거 아니냐. 빨리 물러나거나 정책을 엎으면 좋겠는데 현재 우리 방송까지는 안 엎었으니 네. 고집을 피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이러니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네. 아니 세상에 영국 총리가 그럴 줄은 몰랐다. 이제 뭐 토니 블레어라든가 예전에 그 처칠이라든가 쟁쟁한 세계 경제에서 어떻게 보면 리더십을 발휘하는 좀 어떻게 보면 나름 고평가되는 품격 있는 정치가들이 수상에 오르는 자리인 줄 알았었는데 보리스 존슨에 이어서 이 연타를 우리가 맞았다. 근데 뭐 보리스 존슨이야 다들 하는 대로 정책 그래도 경제 정책은 펼쳤지만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현재 증시 이제 바닥이 이제 더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박사님 그러면 더 이 바닥이 더 낮아질 거고 뭐 2,000원까지 요즘 뭐 깬다. 뭐 어느 증권사에서는 1,920 전망하는 데도 있고 하던데 예. 좀 많은 분들 그래서 이제는 막 탈출하려고 하신 분도 있고. 이미 늦었다. 아니 지금까지 안 팔았으면서 왜 여기서 팝니까? 그건 좀 일단 확실한 건 지금 사야 되는 건 모르겠지만 파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버텨야지요. 이건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버티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쓰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레버리지 쓰지 말고. 왜냐하면 시장에 대해서 작년부터 달러 사라 그랬던 저도 물렸거든요. 네. 너무 빨리 팔아, 너무 빨리 사서. 그러니까 얼마 한 1,200원, 1,300원부터 조금씩 바꾸셨던 거예요. 달러도 팔았고 또 판돈으로 한국 주식도 2,600 깨질 때 만세 부르면서 좋다고 사고 2,400 깨질 때 또 샀잖아요. 네. 물론 이번에 2,200 깨질 때도 또 사고 왔습니다만 오늘 아침에 주문 넣어놓고 왔죠. 네. 물론 제가 그 주문을 할 때는 항상 너무 밑에 넣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는 뭐 부양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그냥 싸다 해서 사는 사람인데 지금 사지는 못하더라도 네. 여기서 판다라는 건 그럼 그 전에 왜 샀냐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싸잖아요. 뭐가 싸냐 하면 3,000포인트 때보다 훨씬 싸고 2,500보다도 싼데 여기서 팔면 그럼 도대체 언제 사겠다는 거냐. 네. 그때 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코로나 팬데믹 때 1,450 갔잖아요. 네. 그것처럼 또 1,800 가고 1,600 가면 그때 살 거냐? 물어보고 싶은 게 1,450에 사셨냐고요. 대부분 못 샀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면 이럴 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번 바닥에 버텨서 차익을 남기고 파는 습관을 들여야 투자에서 멘탈이 강해져요. 네. 지금은 저도 떨려요. 무섭죠. 저도 무섭습니다. 그러나 지금 팔면 후회한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발을 뺀다. 그 전에 투자는 뭐가 되냐라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걸 팔고 싶은 분들은 그런 두 가지 질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바닥이라고 이제 점차 얘기하는 것들이 계속 낮아지면서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와 두 번째는 이 하락장이 계속되면서 바닥이 지금 일지라도 이 장이 지금 계속 유지되면 힘든 거잖아요. 또 기회비용도 잃는 거고. 여기에는 이제 박사님 그럼 두 가지 질문에 좀 어떻게 답변을? 예. 두 번째는 오케이.
왜냐하면 기회비용을 잃는다 생각하면 다 파세요. 다 팔고서 뭐 특판 예금 4% 5% 주니까 그거 들어가서 대신에 그 사이에 만기 될 때까지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그 만기에까지 주식시장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근데 그럴 수 있으신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모 은행에서 이코노미스트 생활을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가 느낀 게 뭐였냐면 저희 이제 그쪽에 마케팅을 연구하시는 박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죠. 판매되는 그 예금 상품의 대부분이 3년에서 5년이에요. 만기 3년에서 5년짜리 적금 부금을 들죠. 자, 근데 만기에 대해서 그걸 찾는 사람의 비율은? 별로 없다. 예, 만기까지 못 기다리는. 예, 건가요? 10% 되었어요. 물론 그때가 이제 그런 시기긴 했는데, 여러분, 투자라는 건요, 인내심을 가진 사람한테 유리한 게임이 되는 이유가 제가 묻는 거죠. 그래, 3년이나 5년짜리 특판 예금 가입해서 정말 5년 버티신 분들이라면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뭐가 나오냐면, 그 은행 예금은 그거 왜 들고 있냐. 너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라면서 또 해지하면서 그 중도상환 수수료 물면서 이자 한 푼 못 받는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냐. 저는 그건 질문하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가 더 빠질 수 있지 않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당신 그러면 작년에 6월에 주식시장이 고점에서 빠지기 시작할 때 예측했냐라는 거죠. 고점도 예측 못했으면서 바닥이 더 빠질 거라는 걸 어떻게 예측하시죠? 저는 시장이 오른다 빠진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참고에 불과할 뿐 자기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다. 작년 이맘때 정도에 저희들 시장의 참가자들 중에서 이 시장에 오래 묵었던 사람들, 저부터 시작해서 김영일 교수님까지 해서 묵었던 사람들이 죄다 뭐라 그랬어요. 김영일 교수님은 이제 불황이 온다고 단언하셨으니까 스타가 된 거고, 저는 뭐라 그랬냐면 수급이 너무 안 좋다.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을 때는, IPO 물량이 이렇게 많을 때는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청약하면 무조건 불패다 그러고 따상 그러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이야기하고 다닌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셨냐고요? 그때는 저희 말 안 들으셨잖아요. 김영일 교수님 말도 안 들었고 시장에 오래된, 그죠? 우리 이트레이드 정권의 윤센 말도 안 들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삼성전자 위험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의 말들은 그때는 안 들어놓고 세 명 다 지금 사라 그러는데 그때 못 맞춘 사람들 말을 왜 듣냐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제가 맞췄다가 아니라 저는 비중 축소 정도였고 매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거는 뭐 저도 못했고요. 그런데 시장을 제일 잘 맞추신 분들이 좀 사라 그러는데 그때 시장을 잘 못 맞춘 사람들, 이제 더 빠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을 우리가 왜 신뢰하냐. 제가 누구를 디스하자는 게 아니라 투자의 판단에 있어서는 결국 남이 그러는데 누가 그러는데라는 말은 들으면 이거 굉장히 힘들어요. 자신이 판단할 능력을 키우던가 아니면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신이 판단할 능력이 있으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두 번째로. 야나 기대 성과가 5% 이자를 주는 것보다 앞으로 주식시장이 5년간 연 5% 이익은 절대 안 나올 것 같아. 그럼 가는 거죠. 그건 저는 존중.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존중. 근데 그런 대안도 없이 시장이 더 빠질 것 같아서 더 손실을 피하고 싶어서 확인하고 매매. 이게 주식시장의 제일 큰 거짓말이거든요. 주식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거짓말 중에서 가장 나쁜 거짓말이 추세를 확인하고 매매하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왜? 2020년을 돌이켜보라는 거죠. 2020년 바닥에서 1450포인트에서 9월 됐을 때 2400까지 갔죠. 거의 1000포인트 올랐어요, 그때. 그러고 난 다음에 800포인트 올랐지만 상승률은 반도 안 되죠. 왜냐하면 주가가 1400에서 2400 가는 거랑 2400에서 3200, 3000 가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 시장에서 포인트로 보면 거기서 한 거의 2000포인트 올랐으니까 아직 1000포인트 남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갑자기 흥분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수익률의 대부분은 첫 6개월에 다 끝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걸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또 주도주가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그죠? 성장주로 막 가다가 갑자기 그 뒤로 포스코부터 시작해서 전부 가치주로 갔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리냐 하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성과가 나는 시기는 바닥을 치고 오를 때지 추세를 다 확인한 다음에 돈을 추가 불입하는 시기에는 그 뒤로는 쏘쏘해요. 그리고 그때는 또 앞에 있었던 주도주들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주도주가 빠진다는 게 아니라 더 센 애들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한번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 김작가 TV에 와서. 제 주변의 사람들은 작년에 돈을 크게 벌었다. 2020년에 돈 번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시장에 오래 몸을 담았던 사람들은 작년이 굉장히 좋은 투자 기회였고 반대로 시장의 바닥에 어떻게든 물 타고 버틴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해는 2020년이었는데 2021년은 고수가 아닌 사람에게 먹을 게 없었고 2020년에 먹을 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고수도 아니고
투자해서 이익을 많이 번 분들은 우리들 말로 존버하며 버틴 사람들이지. 그렇죠. 지금 여기서 제가 묻고 싶은 게 물을 타야 될 시기고 저가 매수를 해야지 자기 종목이 매력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더 빠질 것 같다라면 그럼 더 빠질 때 사야지. 네. 여기서 잠깐 소나기는 피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소나기 피하고 해가 쨍쨍할 때는 이미 주가가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올라 있었고 그때는 못 사요. 네. 이런 심리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거든요, 세상에는. 그래서 제가 29년 이 일을 하면서 네. 제 스스로를 굉장히 저주한 적이 많았다니까요. 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2001년 9.11 테러 때도 그랬고 계속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이코노미스트라는 놈이 네. 어떻게 네가 사면 고점이냐. 진짜예요. 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때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보너스가 그때 들어와요. 네. 그래서 살 돈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네, 네. 레버리지로 망했던 사람이니까 레버리지는 안 하니까 현찰 들어오면 그때가 살 게 없는데 꼭 굳이 그때 돈이 들어왔다고 사더라고요. 그걸 벗어나기 시작한 게 2008년 달러 사면서부터 제가 그 습관을 벗어나면서부터 항상 주식시장에서 뭐가 돈이 있으면 사야 될 것 같은 요걸 피하면서부터 돈을 벌었거든요. 네. 2007년, 8년에 제가 모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하다가 퇴직하면서 은행으로 가면서 퇴직금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그때 그 제일 좋은 장에 증권사를 퇴사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딱 들고서 외화예금을 넣고 그 외화예금 넣고 난 다음에 한 1년 지나니까 환율이 600원, 700원 오르길래 기분 좋게 일부만, 다는 못 팔았고 일부만 팔아서 삼성전자나 한진중공업 같은 주식들을 사서 제가 재산까지는 아니지만 인서울 할 수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작년에 돈이 막 들어오거든요. 인센티브도 들어오고 보너스도 들어오고 돈이 어디서든 들어올 때 그때 조심을 해야 되는 거고 반대로 올해처럼 돈은 쪼이는데 시장이 쌀 때는 네. 힘들어도 참거나 물을 타야 되는 거다. 네.